우주론의 공식이 틀렸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는 100년 동안 쌓아올린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빅뱅 직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대한 은하들, 이론상 불가능한 블랙홀들, 그리고 팽창 속도 측정값들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우주론적 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왜 과학계가 당혹스러워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웹 망원경이 처음 심우주 영상을 보냈을 때 천문학자들은 화면 속 점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알만한 하늘 조각에 45,000개가 넘는 은하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거든요. 각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의 집합체이고, 이 밀도가 하늘 전체에 걸쳐 유지된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허블이 추정했던 2천억 개의 10배죠. 밤하늘의 육안으로 보이는 별이 약 3,000개인데 웹 이미지 속 각 은하는 그보다 수십억 배 많은 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은하 하나하나가 완전한 우주섬이고 각자의 역사와 진화 과정을 거쳐왔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은하들의 나이에 있었습니다. 빅뱅 후 3억 년도 안 된 시점에 이미 완전히 성숙한 은하들이 관측됐거든요. 이건 마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인의 몸을 가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표준 이론에서는 첫 별이 점화되고 그 별들이 모여 작은 은하를 만들고 작은 은하들이 합쳐져 큰 은하가 되기까지 최소 6억 년에서 8억 년이 걸린다고 예측했습니다. 우주 암흑기가 먼저 끝나야 하고 그 뒤 별들이 서서히 형성되며 중력이 천천히 물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웹이 발견한 JADS-GS-Z14-0 은하는 빅뱅 후 2억 9천만 년 시점에 이미 존재했고 지름 1100광년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했죠. 작은 규모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별들이 이미 불타고 있었고 뚜렷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산소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산소는 별이 핵융합으로 만들어낸 뒤 초신성 폭발로 우주에 뿌려지는 원소거든요. 처음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이 죽어야 무거운 원소가 생깁니다. 이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돼야 감지 가능한 양의 산소가 축적되는데 3억 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게 일어났다는 건 현재 별 진화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은하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JADS 조사 지역 하나에서만 13개의 초기 은하가 발견됐거든요. 모두 빅뱅 후 5억 년 이내에 형성된 것들이고 각각 뚜렷한 구조와 회전, 화학적 농축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것은 콤팩트하고 밀도가 높았고 다른 것들은 더 넓게 퍼져 있었죠. 일부는 활발한 별 형성을 보였고 일부는 놀랍게도 이미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늘채로 확장하면 수만 개의 유사한 은하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우주론자 마이크 보일란치는 이들을 우주 파괴자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히 예상보다 빠른 정도가 아니라 우주론 모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은하들 중 일부는 질량이 100억 태양질량에서 300억 태양질량에 달하는데 이는 표준 모델 예측치의 10배에서 100배에 해당합니다. 우리 은하수가 약 1조 태양질량인데 우주가 훨씬 젊었을 때 이미 그 1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의 은하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은하 형성은 암흑 물질이 먼저 후광으로 뭉쳐야 하고 그 중력 우물에 일반 물질이 떨어져야 하며 가스가 냉각되고 붕괴해 별을 만들어야 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수억 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었죠.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지만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천천히 뭉치고 일반 물질은 충돌과 복사를 통해 에너지를 잃으며 가라앉아야 하며 가스가 충분히 식어야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들은 그 모든 과정을 3억 년에서 5억 년 사이에 완료했습니다. 별 형성 효율도 문제입니다. 현대 은하들은 가스의 1%에서 10% 정도만 별로 전환하는데 나머지는 열압이나 난류, 자기장, 별 피드백 등으로 인해 붕괴하지 못하거든요. 초기 은하들이 관측된 질량에 도달하려면 거의 100% 효율로 작동했어야 하는데 이건 열역학 법칙을 위반하는 수준입니다. 가스가 압축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압력을 만들어 추가 붕괴를 막는데 100% 효율은 이 과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블랙홀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웹은 빅뱅 후 10억 년도 안 된 시점에 이미 10억 태양질량 이상의 초대질량 블랙홀들을 다수 발견했거든요. 블랙홀은 에딩턴 한계라는 성장 속도 제한을 받습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집어삼킬 때 발생하는 복사가 추가 물질을 밀어내기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질량이 늘어나지 못하죠. 이 한계는 물리학적으로 매우 엄격해서 블랙홀이 아무리 주변에 가스가 많아도 초과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백태양 질량 블랙홀이 에딩턴 한계로 성장하면 몇천만 년마다 질량이 2배가 되고 10억 년에 10만 태양질량 정도에 도달합니다. 10억 태양질량에 도달하려면 수십억 년이 필요하죠. 하지만 웹이 발견한 퀘이사들은 우주가 7억 년에서 9억 년밖에 안 됐을 때 이미 10억 태양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성장해도 시작 시점부터 계산하면 도달할 수 없는 질량이거든요. 한 가지 해결책은 초기 블랙홀의 씨앗이 훨씬 무겁게 시작됐다는 가정입니다. 별 붕괴로 생기는 백태양질량 대신 거대한 가스 구름이 직접 붕괴해 10만 태양질량 블랙홀을 만들었다면 성장 시간이 크게 줄어들죠. 10만 태양질량에서 시작해 에딩턴 한계로 7억 년 성장하면 10억 태양질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 붕괴는 매우 특수한 조건을 요구하고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가스 구름이 조각나지 않고 하나로 붕괴하려면 냉각이 억제돼야 하는데 이는 주변에 강한 자외선 복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환경도 특별해야 하며 우연의 연속이 필요합니다. 관측된 수많은 초대질량 블랙홀을 모두 이런 희귀한 과정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초딩턴 강착입니다. 특정 기하학적 조건에서 복사가 갇혀 물질을 밀어내지 못한다면 이론적 한계의 5배에서 10배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수억 년 동안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죠. 가스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기하학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며 블랙홀이 성장하면서도 조건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는 극도로 섬세한 규형이 필요합니다. 더욱 기묘한 발견도 있습니다. 리틀 레드닷이라 불리는 341개의 소형 천체들이 우주 새벽 시기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들은 직경 1000광년 정도로 극도로 작으면서도 엄청나게 밝게 빛납니다. 일반 은하보다 100배는 작은 크기인데 밝기는 비슷하거나 더 밝죠. 스펙트럼에는 시속 2000km 이상으로 움직이는 뜨거운 가스의 흔적과 가파른 발모 점프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어떤 천체 범주와도 맞지 않습니다. 일반 은하도 퀘이사도 성단도 아니거든요. 크기는 성단 수준인데 광도는 퀘이사급이고 스펙트럼은 둘 다와 다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블랙홀 별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 극도로 밀도 높은 별 물질로 둘러싸여 있어 블랙홀의 강착과 별의 핵융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묘한 천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제안됐지만 관측된 적은 없었던 천체입니다. 블랙홀 주변의 물질이 너무 밀집되면 일반적인 강착 디스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대신 두꺼운 봉투로 블랙홀을 감쌀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이 봉투 자체가 핵융합을 하며 빛나고 동시에 블랙홀로 물질이 떨어지면서 추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더 클리프라 명명된 한 천체는 가장 극단적인 특성을 보여주면서 이 가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밝고 너무 작으며 너무 빠른 가스 운동을 보여주는데 블랙홀 별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허블 텐션은 우주론의 또 다른 위기입니다. 우주 팽창 속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면 서로 다른 답이 나오거든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분석하면 메가파생당 67km에서 68km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방법은 빅뱅 직후 우주의 상태를 보고 현재까지의 진화를 계산해 팽창률을 추론하죠. 플랑크 위성이 수행한 정밀 측정으로 불확실성이 1%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여러 독립팀이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세페이드 변광성과 초신성을 이용한 직접 측정은 메가파섹당 73km를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근처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직접 재고 그들의 후퇴 속도를 측정해 팽창률을 직접 구하죠. 애덤 리스가 이끄는 팀을 포함해 여러 그룹이 같은 결과를 얻었고 이것도 불확실성이 1% 정도입니다. 6km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두 측정 모두 1% 이내의 정밀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불일치거든요. 측정 오차로 설명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명확합니다. 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텐션을 확인하고 강화시켰습니다. 망원경이 먼 은하에서 1000개 이상의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한 결과 더 높은 팽창률을 재확인했거든요. 허블 우주 망원경 측정이 혹시 기기 오류나 체계적 편향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웹의 독립적 측정이 같은 결과를 냈으니 그 가능성은 사라진 겁니다. 이제 5시그 수준의 유의성에 도달했는데 입자 물리학에서 5시그마는 발견을 의미합니다. 효과가 실제이며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한쪽 측정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양쪽 다 정밀하고 양쪽 다 검증됐으며 양쪽 다 물리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답이 다르다는 건 우주 진화에 대한 우리 이해에 무언가 빠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몇 가지 해결책이 제안됐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초기 우주와 후기 우주의 팽창률이 달라질 수 있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우주를 보고 세페이드는 최근 우주를 보는데 암흑 에너지가 그 사이에 세기가 바뀌었다면 두 측정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를 변하게 만들려면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고 다른 관측과 충돌하지 않게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또는 초기 우주에 알려지지 않은 방사선 성분이 있었다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계산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입자나 장이 존재해 방사선 에너지를 더했다면 팽창률 추론이 바뀌죠. 일부는 암흑 물질의 특성이나 중력의 작동 방식 자체가 우리 이해와 다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우주 규모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미묘하게 다르게 작동한다면 구조 형성과 팽창 역사가 모두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해결책을 택하든 표준 우주론 모델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람다 CDM 모델은 수십 년간 모든 관측을 설명해 왔지만 이제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초기 은하들의 형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웹은 빅뱅 후 7억 년 시점에 이미 완벽한 나선 구조를 가진 은하들을 발견했거든요. 나선팔은 밀도파와 중력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섬세한 구조로 안정적인 원반이 필요하고 회전이 정착돼야 하며 암흑물질 후광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갖춰지려면 수십억 년의 안정적인 회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현재 모델은 나선 은하가 빅뱅 후 최소 30억 년 이후에야 나타난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형성됐습니다. 나선팔이 명확하고 중심부 팽대부가 있으며 구조가 안정적이었죠. 타원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하고 매끄러운 시스템은 여러 은하의 격렬한 충별과 합병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2개 이상의 나선 은하가 충돌하고 가스가 날아가고 별들이 무작위 궤도로 섞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도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웹은 우주가 10억 년도 안 됐을 때 이미 완성된 거대 타원 은하들을 보여줬고 일부는 100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별 질량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농축됐으며 어떻게 합병이 이미 완료됐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화학적 농축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초기 성숙 은하들의 스펙트럼에서 산소, 탄소, 질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검출됐거든요. 이는 여러 세대의 별이 태어나고 살고 죽으면서 물질을 가공했다는 증거입니다. 빅뱅은 수소와 헬륨만 만들었고 다른 모든 원소는 별 내부에서 생성됐죠. 거대 별은 폭발하기 전 수백만 년을 살고 중간 질량 별은 수십억 년을 삽니다. 관측된 농축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수억 년의 별 순환이 필요한데 초기 은하들은 그보다 짧은 시간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한 설명은 최초의 별들이 훨씬 거대했다는 겁니다. 파퓰레이션 III 별이라 불리는 초기 세대가 현대별의 수백 배 질량으로 불탔다면 수천 년 만에 살고 죽을 수 있었을 거고 급속 순환으로 원소들이 빠르게 퍼졌을 겁니다. 극단적 질량에서는 핵 융합이 폭주하고 별풍이 강렬하며 수명이 극도로 짧아지거든요. 천 태양 질량 별은 단 200만 년 만에 연료를 소진하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별들이 수백 개씩 연속으로 폭발했다면 5억 년 안에 감지 가능한 금속 농축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 질량의 별은 관측된 적이 없고 이론적 추측에 불과합니다. 고대 가스 구름의 화학 조성을 분석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뿐이거든요. 우주의 대규모 구조도 예상보다 빨리 형성됐습니다. 웹은 빅뱅 후 20억 년 시점에 이미 수천만 광년에 걸친 필라멘트 구조를 발견했거든요. 우주 거미줄이라 불리는 이 패턴은 은하들이 선을 따라 배열되고
그 사이에 거대한 고허가 자리한 구조입니다. 필라멘트는 암흑 물질에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 형성되고 은하들은 그 중력 우물을 따라 모이죠. 이전에는 이런 구조가 우주 역사 후반에 천천히 형성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일찍 확립됐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이 예측보다 빠르게 뭉쳤고 초기 밀도 요동이 생각보다 컸음을 시사하거든요. 초은하단도 일찍 등장했습니다. 엘고도 같은 거대 은하단이 우주가 70억 년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존재했고 10억 광년 규모의 초은하단 구조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중력이 광대한 영역에서 물질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우주 팽창과 싸우면서 이를 달성하려면 최소 80억 년에서 100억 년이 필요하다고 계산됐었거든요. 하지만 70억 년 전 빛에서 이미 완성된 구조가 보인다는 건 실제로는 우주가 40억 년에서 50억 년밖에 안 됐을 때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진정한 규모도 놀랍습니다. 빛이 138억 년 동안 여행했지만 그 사이 공간이 팽창했기 때문에 출발점은 이제 46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930억 광년이죠. 러닝머신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앞으로 달리는데 러닝머신 자체가 뒤로 움직이면 실제 이동 거리는 달린 거리와 다르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138억 년 동안 이동했지만 그 사이 공간이 팽창해서 출발점이 더 멀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전체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우주는 이 경계 너머로 계속 이어지고 아마 무한할 겁니다. 공간이 평평하다는 측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무한한 범위를 의미하거든요. 일정 거리를 넘으면 은하들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데 이는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움직임을 제한하지만 우주 자체의 팽창에는 속도 제한이 없거든요. 현재 140억 광년 이상 떨어진 모든 은하는 초광속으로 후퇴하고 있고 그들의 빛은 절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우주 사건의 지평선은 약 160억 광년에 위치하는데 이 너머의 은하들은 과거 빛만 볼 수 있고 현재 상태는 영원히 알 수 없죠.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평선은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수조년 후에는 우리 지역 은하단만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측 불가능 영역으로 사라질 겁니다. 미래 문명은 우주가 거의 비어있다고 결론 지을 거고 빅뱅이나 우주 팽창을 발견할 증거가 없을 겁니다. 암흑 에너지는 이 가속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진공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음압을 발생시켜 우주를 밀어내거든요. 1990년대 후반 먼 초신성 관측으로 발견됐는데 우주가 감속하는 대신 가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노벨상을 받았죠. 암흑 에너지는 우주 총 에너지 밀도의 7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양자장 이론은 진공 에너지를 예측하지만 계산값이 관측값보다 120자릿수나 크게 나와서 물리학 최악의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진공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양자 거품으로 가득 차 있고 이 활동이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데 계산하면 우주를 순식간에 찢어버릴 만큼 거대한 값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극도로 작은 값만 관측되죠. 왜 진공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까우면서도 완전히 0은 아닌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성공한 이론은 없거든요.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직후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고 주장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2승초 동안 우주는 원자 크기에서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고 이 과정에서 양자 요동이 우주 크기로 늘어나 밀도 변동을 만들었죠. 이 변동이 나중에 은하로 성장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 패턴은 창후 10의 마이너스 32승초 시점의 양자 불확실성을 매핑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보다 작은 규모의 랜덤한 요동이 수백만 광년 규모의 은하로 증폭됐고 우리는 그 흔적을 지금 관측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우주가 왜 평평하고 왜 모든 방향이 비슷해 보이는지 설명하지만 웹이 발견한 거대 구조들은 인플레이션 예측보다 더 크고 더 일찍 형성됐습니다.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만리장성은 100억 광년 이상 뻗어 있는데 이렇게 큰 구조는 표준 인플레이션 모델에서 예측되지 않거든요. 초기 밀도 요동이 이렇게 큰 구조를 만들 만큼 컸다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도 더 큰 온도 변화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한 것을 가리킵니다. 표준 우주론이 틀렸다는 것을요. 람다 CDM 모델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대규모 구조, 원소 함량비를 완벽히 설명했지만 JWST의 관측과는 맞지 않습니다. 은하 형성이 너무 빠르고 블랙홀이 너무 크며 팽창률 측정이 불일치하고 구조가 너무 일찍 나타났죠. 각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면 모델의 작은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모두 합치면 근본적 틀의 오류를 시사합니다. 암흑물질의 특성이 생각과 다르거나 암흑에너지가 변하거나 중력이 우주 규모에서 다르게 작동하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힘이나 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따뜻한 암흑물질을 제안하고 어떤 이들은 초기 암흑에너지를 추가하며 또 다른 이들은 수정 중력 이론을 개발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제안도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고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델은 고칠 수 있고 틀린 가정은 수정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론을 관측에 맞추는 것이지 낡은 아이디어를 고집하는 게 아니니까요. JWST는 관측 데이터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제 이론가들이 급속 은하 형성, 초대질량 블랙홀 성장, 허블 텐션을 설명하는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야 하죠. 역사적으로 물리학은 위기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20세기 초 고전 역학이 원자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자 양자 역학이 탄생했고 뉴턴 중력이 수성 궤도를 설명 못하자 상대성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상황도 비슷한 혁명의 전조일 수 있거든요. 교과서가 다시 쓰이고 강의 내용이 바뀌며 수십 년간의 연구가 재해석될 겁니다. 불편하지만 흥미진진한 시기죠. 웹은 계속 관측하고 있고 매 이미지마다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망원경의 설계 수명은 10년에서 20년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발견이 쌓일지 상상하기 어렵죠. 각 심우주 필드는 새로운 초기 은하를 드러내고 각 분광 관측은 예상치 못한 화학 조성을 보여주며 각 거리 측정은 허블 텐션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이 데이터를 재분석하며 우리가 놓친 패턴을 찾아낼 겁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관관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천체 종류, 아직 인식하지 못한 물리 법칙의 단서들이 데이터 안에 숨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것을 찾아낼 겁니다. 해결책은 아마 여러 제안의 조합일 겁니다. 따뜻한 암흑물질, 초기 암흑에너지, 금속이 없는 환경에서의 높은 별 형성 효율, 여러 블랙홀 형성 경로 등이 모두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거든요. 표준 모델을 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것, 새로운 물리를 추가하여 관측을 포괄하는 더 넓은 틀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람다 CDM은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고 우리는 빠진 조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무지를 메울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관측이 이론을 이기고 현실이 승리하는 거죠. 100년 전 물리학자들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흑체 복사, 광전 효과, 원자 스펙트럼이 고전 물리학과 맞지 않았고 결국 양자 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틀이 필요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JWST가 던지는 질문들은 기존 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기 물리학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밝혀지고 중력과 양자 역학이 통합되며 우주 진화의 전 과정이 하나의 일관된 그림으로 설명되는 이론이 등장할 거고 그 이론은 지금 웹이 보내는 데이터에서 시작될 겁니다. 역사책은 이 시기를 우주론의 위기이자 혁명의 시작으로 기록할 것이며 JWST는 그 변화를 촉발한 도구로 남을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주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을요.